네,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먼저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박상준 책임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계 식량 가격이 최근 10년 새 지금 최고치로 계속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식탁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주식시장에서 지금 음식료주들은 크게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곡물 가격이 오르면은 기본적으로 음식료업체들은 먼저 원가 부담을 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아무래도 초반에는 원가가 올라온 효과가 판가를 인상한 효과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자체가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아주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소위 이제 확진자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가정에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좀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작년에 이제 매출을 크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올해 이제 봤을 때는 작년 수요가 이제 역기저가 되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뭐 좋은 회사들도 있겠지만 가공식품이나 뭐 라면 이런 쪽은 좀 성장률이 좀 둔화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좀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 섹터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음식료에서도 이런 내식 쪽이 아니라 이제 외식과 관련된 것들, 뭐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구매하는 제품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식당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요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은 좀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K푸드라고 해가지고 한창 뭐 BTS가 지금 라면에 대한 그 유행을 또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음식료주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원가가 상승한다면 일단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거로 예상을 해야 되나요? 네, 3분기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외식 관련 업종들 정도만 저희는 좀 실적이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음. 대표적으로 뭐 이제 CJ 프레시웨이나 뭐 롯데칠성 이런 회사들이 좀 상대적으로는 외부 활동이 재개되면서 좀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이 좀 올라오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 이제 그 내식과 관련된 업체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수요 역기저도 있고 원재료 투입 단가가 지금 2분기, 3분기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곡물 가격이 작년에 이제 하반기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입되는 시점이랑 실제 투입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서 지금부터 이제 원재료 투입 가격이 본격적으로 좀 올라오는 시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4분기부터는 저희 이제 가격 인상 효과가 조금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들이 지금 판가 인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1%대에서 지금 2%대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 연말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월별로 3%대도 좀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4분기 가면은 조금 실적이 3분기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부터는 괜찮다. 네. 그럼 음식료주 안에서는 탑픽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음식료 업종은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물론 이제 수요가 올라오니까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저희는 좀 피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뭐 폭등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면은 저희는 연말 연시에는 이제 곡물 가격이 확실한 하락 전환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 지금 중국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에 돼지 사육수를 좀 회복했던 그런 사이클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고, 돈육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더 이상 이제 사육수를 다시 늘릴 유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료 수요 증가율이 내년에 많이 둔화되면서 글로벌 곡물 수요 증가율이 많이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공급망 불안, 이게 이제 또 가격을 우상향을 좀 자극하는 요인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위드 코로나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이런 공급망 불안은 그래도 더 심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연말에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쪽에 남미 쪽 작황만 괜찮다면은 곡물 가격은 이제 급격히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제 원가 부담이 컸던 업체들 중에 판가 인상을 단행한 회사들이
내년도 실적 개선 모멘텀 측면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곡물 가격이 빠질 때 그럼 원가에 좀 빠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소재 식품 업체. 그래서 뭐 저희가 제일제당 같은 뭐 설탕, 뭐 밀가루, 유지 이런 거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전분당을 만드는 대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밀가루 쪽에서 조금 익스포저가 큰 거는 뭐 SPC 삼립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좀 의견을 드리고 있고 가공식품 쪽에서는 이제 오리온하고 농심이 최근에 가격 인상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은 원가가 좀 빠르게 빠질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오리온은 이제 해외 생산법인이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 하락이 발생했을 때 원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빠르고 농심은 이제 팜유가 굉장히 좀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재고를 길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원가 하락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업체들을 조금 내년에는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 업체들 실적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태칠성이나 CJ 프레시윌 같은 회사들이 실적이 좋을 것 같고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가면은 만약 집합 금지 관련된 규제들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주류 쪽 하이트젤로 같은 주류 업체들의 수요 회복 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11월부터 이렇게 펼칠 의향이 있다면 유통주,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또 여행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지 네.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네네. 면세점 관련된 네네. 이런 주가에 대해서도 좀 밝은 전망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선언이 되면은 유통업종은 백화점하고 면세점이 말씀하신 대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백화점은 이제 크게 상품 카테고리를 보면은 명품, 그다음에 의류, 그다음에 이제 가전이나 가구 같은 내구재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데 아마 가전하고 가구 쪽은 이제 해외여행이 재개가 되면은 좀 수요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품은 이제 워낙 그 고소득자들 자산 양극화, 소비 양극화 영향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좀 카테고리고 의류 쪽은 사실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면서 수요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수요 회복이 많이 나오면서 백화점 업체들 실적이 저희는 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면세점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여행 재개에 따른 좀 수요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올해 연말부터 해외여행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계절적인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내년 2분기 정도부터 좀 공항 면세점 수요가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또 백화점 업체들, 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이런 회사들이 좀 면세점을 같이 하고 있고 또 호텔신라 같은 회사들은 면세점과 호텔 사업, 레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매출 회복과 함께 실적 개선 강도가 좀 강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으로 이제 점차 밖으로 나가려는 이제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코로나 시기에 정말 호황을 누렸던 게 바로 이커머스, 이제 언택트 쪽이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굉장히 잘 갔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워낙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은 좀 치열해지고 규제의 벽도 높아진 것 같은데요. 이커머스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커머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사실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시장 성장률 높게 나오고 전체 소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내년 한 2분기까지는 한 자릿수 성장률에 그칠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서비스를 쪽에 뭐 이제 여행 관련된 쪽도 이제 저희가 통계청에서 이제 이커머스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서비스 쪽은 좀 성장률이 높겠지만 이 서비스를 제외한 일반 재화 기준으로는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재개하면서 오프라인 쪽에서의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서의 성장률은 좀 많이 둔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8월 달 들어서면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약해지고 있고 4분기, 내년 2분기까지 한 자릿수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많은 업체들이 작년에 이제 수요가 좋았던 걸 보고 투자를 많이 늘렸고 쿠팡도 이제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뒤에 물류 인프라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나 뭐 이마트 이런 업체들이 신규 서비스들을 또 많이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성장률 둔화랑 이게 겹치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커머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다만 이제 내년 한 하반기 정도 가면은 시장 성장률 좀 회복이 되고 경쟁 강도도 다시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쪽 관련 업체들의 실적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가 한 860만 정도 된다고 놓고 보면 지금 매출 규모가 한 6조 5천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커머스가. 이게 점점 더 늘어나면은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신상에 관련된 네. 내용들의 보안 네. 이런 것도 좀 전자상거래법도 만들어지겠지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 인터넷 애널리스트 분하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유통 쪽만 하다 보니까 인터넷 쪽 이제 아무래도 좀 분야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애널리스트 분하고 저희가 이제 콜라보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이제 미국이랑 중국, 한국 이 국가들에서 어떤 플랫폼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과 한국은 조금 이제 액션의 가능성까지 좀 보여지고 있고 미국은 지금 반독점 법안이 패키지로 지금 하원에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실행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충분히 플랫폼 업체들을 공정 경쟁이라는 이슈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로 정부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규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커머스 사업 쪽에 좀 집중할 가능성을 저희는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가 크게 보면은 인터넷 업체지만 또 이커머스 시장에 굉장히 진출해 있는 큰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가 어쨌든 외형을 늘리기 위해서 이쪽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강도가 올라갈 수 있고 그로 인한 실적 좀 우려가 좀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걸 정부가 전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택시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이 카카오라든지 선점한 업체가 상당히 지금 독점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시장의 규모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라서 이 마켓컬리라든지 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손정희 씨가 손을 떼기로 돼 있죠. 지분을 조금 매각하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네. 있죠. 이제 시장에서 M&A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플랫폼 경쟁을 놓고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M&A 경쟁 이건 언제쯤 시작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좀 지나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쿠팡이 연초에 상장을 하면서 경쟁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연합 전선을 일부 구축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글쎄요 이게 쿠팡이나 컬리 같은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는 제가 직접 커버를 하진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이제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정부 규제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쿠팡은 아직 영업 적자고요. 사실 네. 내년도도 저희는 영업 적자인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네. 컬리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들이 좀 강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 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미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제 구매를 할 때 주로 이제 카드 결제를 많이 쓴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또 개발할 거로 예측이 네. 된단 말입니다. 네, 네. 이 둘 간의 경쟁은 온라인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좀 정책과 관련된 판단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 또 제가 뭐 아무래도 음식료랑 유통업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결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제가 좀 커버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답변 드리는데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이야기인데 남녀 분들 중에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시는 그 비율이라 그럴까? 어떻게 네. 됩니까? 글쎄요, 뭐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좀 높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뭐 꼭 그런 상황은 아니라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세대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의류 같은 카테고리는 20, 30대부터 소비를 많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미 디지털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 보더라도 나이키 같은 경우 이커머스 매출 비중이 30%를 넘어가고요. 반면에 이제 식료품은 메인 커스터머가 30대 중반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단계고 미국의 경우도 아마존 같은 경우 보면은 F&B 매출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 시장 침투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쿠팡의 경우 매출 비중이 10분 쪽이 훨씬 높긴 한데 이쪽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소비자가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서비스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의류 쪽은 저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커머스 침투율의 상승이 좀 피크를 향해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식료품 쪽은 아직 한참 남았다. 뭐 이런 관점의 접근들이 앞으로 이제 이커머스 시장을 볼 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대 변화에 조금 초점을 맞춘 그런 이제 소비 패턴 변화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움증권 박상준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